많은 연구 그리고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미래학적 관점에서 자녀들의 어떤 진로 설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자원적인 것들을 오늘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멀리서 우리 자리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우리 고영훈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훈 선생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음악까지. 진짜 1시간이라는 시간이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의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살짝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집안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서울에서 원래 사셨던 분인데 남동생 2명이 월북을 하게 됩니다. 증조 할머니에. 그래서 해방 이후에 뭐라고 할까요? 그 집안 자체가 어떤 출세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5형제를 이끌고 그 할머니가 5형제를 이끌고 시골에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거기 전라도 이제 남쪽으로 가죠. 근데 아무튼 일제시대 그때가 아마 일제시대 무렵하고도 겹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건 그 막내에서 바로 위에 그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한 명은 또 일제시대 때 징용을 당해가지고 범학까지 갔다 와요. 근데 6.25가 딱 터졌어요. 터졌는데 가뜩이나 이제 자기 그 남동생이 월북 인사가 있는데 6.25가 딱 터졌는데 북한군들이 딱 내려오더니 그 범학까지 갔다 온, 징용 갔다 온, 억울하게 그 징용 갔다 온 그 사람한테 공산당 경찰을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동학 때도 그랬고 그 광주에서도 그랬고요. 시민군들을 모을 때 협박에 못 이겨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학 때도 그랬고. 근데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공산당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안 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공산당이 돼버린 거예요. 공산당 경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 이제 다 재미있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얘기가 많은데 그냥 짧게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친삼촌이 공산당 경찰인 거죠. 친삼촌이. 우리 아버지 밑에 그 큰삼촌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뭐랄까 공기업, 공무원 어쨌건 출세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당시에 출세라고 생각하는 걸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단 공무원하고 경찰을 가려고 했어요. 이제 가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게 빨간색 그 공산당하고 연루된 집안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회하고 싶어졌던 거죠. 집도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월남전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가자마자 한 4개월 만에 돌아가셔요. 거기서. 그때 제가 뱃속에 있었어요. 월남전에 가실 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한 100일쯤 후에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근데 이제 저한테 남긴 게 있죠. 그게 바로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막내 삼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집이 가난해서 돈을 벌러 가긴 했지만 그 부분이 있었다.
공산당 집안이 아니라 이 남한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공산당 집안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람이어야지 살기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서를 쓰고 갑니다. 월남전에. 근데 왜 월남전에 유서를 쓰고 갔을까요? 물론 다 썼어요. 누구나 다 썼지만 그 당시에요. 다 같이 월남전에 가더라도요. 조금 빼기고 그런 사람들은 안전한 데로 갔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지만. 자, 우리 아버지 어디로 갔을까요? 최전방 서색대로 갑니다. 그 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저의 어린 시절이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15살 될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 공부를 안 했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왜 15살에서 16살이 될 때 제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까를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게 평균치입니다. 10살 무렵에 드디어 머리가 논리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두뇌가 그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15세가 되기 전에는요. 진짜로 논리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특히 15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이상적인 가치가 있는 것과 자기 행동을 절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게임보다는 공부가 더 소중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왜 그 나이 때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놀 수만은 없다. 뭔가 한번 영어 단어라도 외워보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왜 제가 그때 고1 때 했냐 이거예요. 뒤늦게. 중3 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원래 그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니까요. 원래. 자,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때 뒤늦게 제가 이제 고1 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기초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 수학이 그러니까 수미가 아니라 양가였죠. 제가 국어가 미였는데 고1 때 성적이에요. 한자가 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통지표를 이제 찾아보니까 1학년 때. 그러니까 어휘력도 없죠. 영어 단어도 모르죠. 수학 공식도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건 꼭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동기부여라는 것의 힘이 과연 몇 배인가를 연구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2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동기부여에 따라서 두뇌의 효율은 동일한 IQ였을 때 20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세상은. 자기가 왜 보통 사람들은 2배, 2~3배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어머니 지금 촬영 중이니까요. 책상 흔들지 않게. 조심.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두뇌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자기 자신의 두뇌를 15배 이상 효율로 올려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얘가 공부에 마음을 먹어야 되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버릇을 들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뒤늦게 해도 15세경에 얘가 정말 제대로 동기부여만 된다면 자기 두뇌를 20배 이상 효율을 올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교육도 못 받고요. 또 엄마 아빠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IQ 교육을 시킵니다. 그룹 반한테는 인간의 지능은 아침, 점심, 저녁 다르고 너가 어떤 걸 경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맘먹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인간의 IQ야라고 가르쳐줍니다. 애들한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DNA는 타고나고 IQ도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도 안 하니까. 근데 한 그룹한테 그 교육을 시킵니다. 인간의 IQ는 원래 바뀌는 거야. 그랬더니 그 교육을 받은 애들만 중학교 와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 교육을 받기만 해도, 그걸 알기만 해도, 두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해도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죠. 어쨌건 제가 몰입 상태에서 느낀 게 두뇌가요 빨리 돌아간다는 걸 느꼈어요. 몰입할 때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나는 공부를 3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3시간이 흘러갔고 때로는 이럽니다. 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3시간 동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계를 보면 30분이 흘러갑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두뇌가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몰입이 됐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몰입인데요. 그래서 어쨌건 동기부여를 통해서 저는 이제 몰입을 했고, 서울대를 갈 때는 수학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고3 때. 근데 일단 서울대는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로 전향을 했습니다. 우리 삼촌이 그때 미술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이제 굉장히 비싼 학원비를 안 내고 미술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도 무료 미술학원입니다. 무료 미술학원을 꼭 차려서, 지금도 학원비가 되게 비싸요. 한 달에 100만 원 잡아야 돼요. 서울 가면. 제가 다닐 때도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2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근데 지금도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서울대를 가서 제가 이제 이왕 미술을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작가가 되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의 예술의 세계를 잘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미술의 세계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그림이 중국에서만 5조 원이고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그림이 한 22조인가 그래요. 그림이 거래되는 양이. 그리고 한 사람의 매출액이 1년에 1조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한 면. 그래서 그걸 1인 대기업이라고 해요. 그만큼 세계 미술 시장의 어떤 정상급에는 굉장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근데 이건 제가 지금 그때 세계 1등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한마디로. 화가 미술계에서. 근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세계 1등이 돼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요 대학 교수가 됐든 회사 사장이 됐든요 누구나 다 세계 1등을 꿈꾸지 않으면은 장담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FTA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구성원이 지금은 예술가적인 그런 각오를 해야만 하는 데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독특해야만이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공부를 쭉 해봤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없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열심히 했던 게 인문학에서는 어원학을 좀 중심으로 공부했고, 과학을 공부할 때는 뇌과학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사회과학, 그러니까 사회학을 공부할 때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제 공부의 축이죠. 세 개의 축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녀
보통 우리나라의 자녀교육 자체가 굉장히 다른 뭐랄까 우리 인간의 두뇌랑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할 말이 생기면 사람은 글을 쓰게 돼 있거든요. 저절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바심이 막 드는 거죠. 공부를 해보니까 두뇌를. 미래학을 공부해보니까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처를 지금 잘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치는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건. 자, 미래학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30년 동안 미국에서 줄어든 직업입니다. 생산 제조업이 27% 감소했고, 이게 이제 1979년부터 2009년 사이에요. 요식업이 줄어들어요. 지금 식당 많이 망하고 있죠. 그죠? 프랜차이즈 때문에. 이거 마이크가 좀 불안한 것 같은데요. 원래 그래요. 다른 거 있나요, 혹시? 다른 거 없으면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네. 이거 막, 됐다, 됐다. 자, 그냥 갈게요. 자. 그래서 사무행정직이 한 20% 정도 감소했고요. 판매직은 71%나 감소했습니다. 자동 판매니까. 홈쇼핑 아시죠? 물건 파는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자하고 전문직이 26%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어요. 이게 2009년까지입니다. 자, 2009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소리 어때요? 이게 더 깔끔한가요? 아니, 아깝게 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2009년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2009년 이후에 더 심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컴퓨터의 성능이 이렇게 발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발달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 비약수적으로 발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997년에 체스 게임을 인간 챔피언을 이기고요. 2011년에 퀴즈 게임에서 컴퓨터가 또 인간 2명의 챔피언을 이깁니다. 지금은 그 컴퓨터가 대신 신문 기사도 써주고요. 뭐 최근 그 TV에서 보면은 택배도 대신 해주고요. 이제 무인 자동차 곧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 후, 15년 후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15년 후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직장 잡을 때입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이 우리나라에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약 30% 정도 됩니다. 15년 후에는 7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실업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판검사 되고 의사 돼서 명문대 가고 해서 출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명문대 나와도 실업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면 지금 그 회사를 경영하는 톰 피터스라는 그 경영계 구루가 한 말을, 이게 회사를 경영하는 거하고요. 앞으로는요, 한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되는데, 톰 피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읽어볼까요? 잉여 사회에서는 비슷비슷한 기업들이 넘쳐나는데, 이들 기업은 비슷한 교육 배경과 아이디어를 가진 비슷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가격과 품질이 비슷한 물건을 생산해낸다. 점점점. 그런데 이제 이 점점점에 들어가 있는 얘기는 근데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하나가 되면서 1등 기업이 이제 승자 독식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성공하려면 평범한 짓거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잘 살고 인간답게 잘 살려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우리 애를 너무 평범하게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게 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이제 강의를 다 들어보면 저 강사가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톰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자가 모두 차지하는 세상에서, 즉 승자 독식 사회에서 평범한 것은 곧 쓰레기다. 평범하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은 이거를 전제로 깔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봐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인간들을 자꾸 집에 가서 쉬라고 지금 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 얘기 들어봐요. 지금 현재 직업이 있을 때 다음 직업을 준비해야 돼요. 이 직업이 지금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죠.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사람 뭐냐면은 재능이 있다면 창업을 하도록 해라. 무슨 얘기냐면 왜 창업을 하라고 할까요, 저 사람이? 취업이 안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15년 후에 취업이 안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창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세대 한 85년생까지라고 할까요? 저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 애들까지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지만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취업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행운아들만 취업하는 시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부모가 회사 자체를 가지고 있고 부모 백으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만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울산대 총장이 한 말이네요. 감성과 자연친화 생명 연장 분야의 일자리를 눈여겨봐라. 이제 그 세 가지입니다. 감성, 자연, 생명. 이 세 가지가 키워드에 있다.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난 미국에서 30년간 사라진 직업이 아니라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을 작년 2014년에 발표한 거예요. 사라질 확률이 높은 직업군하고 잘 안 사라질 직업군을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색깔별로. 이쪽이 잘 안 사라져요. 파란 쪽이. 빨간 쪽은 빨리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초등학생 부모를 두고 있는 분은 정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15년 후부터 잘 안 사라지지 않을 직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거는요,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 아이가 재능을 타고났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돈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 분야에서 엘리트 중에서도 창조성이 높은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지금은 돈으로 창의성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거는 아파트 문화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인간성과 관련된 건데요. 뭔가를 판단하거나 뭔가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2030년 내지는 2035년에는 인공지능이 많이 상용화될 거라고. 예전에는요, 인공지능이 무슨 그렇게 빨리 오겠어? 한 100년 후쯤 오겠지라고 미래학자들이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이게 미래학이라는 것은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점점점 정확해집니다. 점점점 그 의견이 모아져요. 그래서 지금은 의견이 확실하게 모아진 겁니다. 어떻게요? 2035년에는 인공지능은 상용화된다. 근데 2035년에 상용화될 인공지능의 IQ가 어느 정도 되냐면 IQ 200짜리 인간을 200명 모은 것 정도로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중에서 저 인공지능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자, 살아있는 인간 중에 누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또라이만이 상대할 수 있습니다. 저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데이터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공부하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의 인간이 공부하는 속도에 한 100만 배 정도 될 거니까. 지금 이미 의사들의 그 치료 정보하고 판사들의 판례 정보를 그 슈퍼컴퓨터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했나요? 영국에서. 그랬더니 진단하는 컴퓨터가 76점인가 나오고 의사가 26점인가 나와요. 의사가 오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베테랑 의사가. 지금 이미 이겼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혹시라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서 의대를 간다 할지라도 실업자가 될 확률은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의대를 가도. 그 다음은 농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평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기계가 농업을 하지 않아요. 작은 땅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농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도시에서는 점점 돈을 벌 게 사라져갑니다. 임대업도 잘 안 돼요, 이제. 혹시 이 중에서 저기 강남에 1,000억짜리 빌딩이 있는 분은 빨리 파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못 파는 시대가 옵니다. 아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건물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1년도 안 남았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건물이 있다라면은 그 건물의 위치를 잘 생각해가지고 지금 아무튼 처분할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인구가 시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시 인구가 귀농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저기 정명 선생님 그랬죠. 2015년 5월 28일 이렇게 더울 줄 모르셨죠? 이거 올해요. 올해 그 해수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풍이 올 때, 장마철하고 태풍이 올 때 또 가을 태풍이 심해지잖아요. 올해 태풍이 역대 가장 셀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집하고 건물 중에서요 바람에 약해 보이는 것들 지금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자 내년에는 어떡하죠? 내후년에는 어떡하죠? 바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죠? 얼마 전에 하이엔이라고 필리핀에 지나간 태풍 있죠. 그게 뭐 핵폭탄 뭐 30개인가 뭐 3개인가가 터지는 것처럼 그 필리핀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폭풍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폭풍이요.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올까요? 역시 10년, 15년 후에 오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필리핀하고 우리나라의 따져봤을 때 더 빨리 올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위기라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이 농업을 할 때도 기후변화를 생각하면서 혹시 귀농을 하고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이라 했을 때 생각. 자, 그 다음. 자, 커뮤니티나 취미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왜 농업하고 커뮤니티를 연결시켜 놨을까요? 지금 유럽하고 일본에서 직장을 잡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취미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1차 산업, 농업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기타 치고 놀고 드럼 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하고 문화가 결합하는 게 우리나라에 다시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게 살게 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는 맞춤 웰빙 서비스하고 아주 값싼 서비스의 직업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게 저 5가지거든요. 물론 저 5가지 직업이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자, 근데 미래학자들은 새로운 직업도 역시 생겨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50%가 사라지는데 한 30% 정도는 뭔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요. 여러분 전쟁이한테 가봤죠. 그죠? 옛날 일은 되게 잘 맞추잖아요. 뭐 엄마가 누구지? 과거에 뭐 했지? 옛날 일은 왜 잘 맞추냐면 과거라는 것은 한 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미래는 왜 맞추지 못할 거예요, 전쟁이가? 미래는 다양한 갈래가 갈라지면서 확률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 3%, 이렇게 될 확률 30%, 이렇게 될 확률 50%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로 생기게 될 일자리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자, 지금 누가 예측하기 어렵다고요? 아이고. 베테랑 미래학자들도 예측을 못한다 이거예요. 베테랑 미래학자가. 미래학자 얘기 나와서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가 박영숙 씨라는 거예요. 박영숙 씨. 세계 미래 포럼. 우리나라 수양부모협회 회장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독일인 나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독일에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아들 둘인가를 낳은 것 같아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아들은 변호사를 시킬까 의사를 시킬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 독일인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랬대요.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보, 아무래도 당신이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실제로 정신병원을 예약을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독일에서는요. 자기 자식의 미래의 직업을 부모가 정한다거나 이렇게 권한다거나 하는 것을 정신병자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정상인이고 부모가 어떤 자식의 직업을 입 밖에 꺼내는 게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을 예약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집단적으로 이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 전체적으로 이상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어머니들한테 미래에 새로 생길 직업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미래학자들도 미래에 새로 생길 직업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래학 서적을 100권을 읽어도 제가 약 100권 정도 읽었습니다. 미래학 서적을. 미래학 서적을 100권을 읽어도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해요. 대략 사라지지 않을 직업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새로 생길 30%의 직업 중에서 한 5%나 10%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나머지 20%는 어떤 직업이 생길지 몰라요. 15년, 20년 후에. 무슨 얘기냐면 좋아. 그러면요. 미래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칩시다. 어떤 애들이 그 직업을 잡게 될까요? 자, 제가 글로벌 경제가 통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통합하는 상황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잡게 되냐면 먼저 잡는 놈이 잡게 됩니다. 그걸 선점 효과라고 그래요. 선점 효과. 어떤 놈이 먼저 내 직업 이거야 라고 딱 이쪽에서 하면은 그냥 걔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선점 효과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미래의 교육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도전 정신을 갖고 과감하게 어떤 느낌이 딱 왔을 때 그것을 잡고 시도해보게끔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키우면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은행 IMF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라구람 라잔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금융위기는 어떻게 왔는가 해가지고 폴트라인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미국의 경제위기는 교육 격차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지? 하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부유층과 상류층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까지 보내려면 약 3억 정도가 들잖아요. 근데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으려면은 그게 한 5천만 원이 더 듭니다. 근데 상류층에 돈이 많은 집 자녀들은요. 보통 이럽니다. 학사학위 2개,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왜? 부모가 학위를 따는데 돈을 무한대로 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왜 그렇게 많은 학위를 따게 되죠?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산층 이하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해야죠. 학비 벌어야 되고 생활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학위를 5개씩 땁니까? 학위는 문의가 아닙니다.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있다고요.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창의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업자가 된 애들,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2000년대 이후에 직업이 쭉 감소했잖아요. 아까 제가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직업이 쭉 감소했을 때, 자, 이거 보세요. 80년부터 2009년까지 직업이 저렇게 쭉 감소했을 때, 누가 실업자가 됐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부유층 자녀는 실업자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중산층 이하의 자녀가 창의성 경쟁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부유층 자녀는 이상하게 좋은 직장에서 안 잘리고 이상하게 계속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은 잘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 창의성 경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담보대출 누가 받죠? 부유층이 왜 담보대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유층은 건물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중산층 이하에서 담보대출을 받죠.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자기 자식이 직장에서 잘리게 된 겁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터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 사람이 라브람 라잔이 얘기한 거예요. 교육 격차가 금융위기를 부른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경제 분야는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 경제에 관련된 건요,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 15년에서 20년 또는 10년에서 20년 차이로 일본을 따라가게 돼요, 그대로. 그런데 왜 교육은 미국을 따라갈까요, 우리가? 교육은 미국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미국에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 공교육 체계가. 대학 학제도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던 그 상황,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더 몰락하고 가난해지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치게 될 거라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담하고 긍정적이고 실패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진 굶어 죽지 않으면 뭐 행복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어떤 긍정성. 야, 오늘 밥 한 끼는 먹었잖아. 뭐 이런 거. 두 끼를 굶어도 긍정적이야, 애가. 그 정도의 강한 어떤 뭐랄까요, 맹갑. 그 정도의 맹갑을 자녀로 키우지 않게 된다면요, 선점 효과를 누리는 미래에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절대 잡지 못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잡는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맹갑이에요, 맹갑. 자, 근데 맹갑의 어린이들은, 맹갑의 자녀는 어떻게 맹갑이 될까요, 걔네들이?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맹갑이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지금 현재 긍정적이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맹갑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넘어갈 때가 됐네요. 모든 여성들이 임신을 했을 때에는, 임신해본 사람도 알 거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몸의 상태가 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이 수정란이 엄마 뱃속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세포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몸 자체를 세포 분열이 잘 되게끔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엄마의 세포 자체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몸 자체가. 그래서 임신했을 때 골병 들면은 그게 평생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몸 자체가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외계인이 되는 거죠. 임신한 외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임신한 여자는,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포인트로 자꾸 착각을 해서. 이렇게 두뇌 속의 모세혈관이 보통 때는 이렇게 치밀하게 이어져 있는데, 임신했을 때 세포가 느슨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져서 여러분이 임신하고 있던 자녀의 DNA 조각이나 RNA, 그 다음에 여러 가지 DNA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인성과 적성과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유전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자가 이만큼 하다면 그 안에서 DNA는 요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유전체가 굉장히 많아요, 난자에는. 그래서 어떤 가문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여자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여자가 많은 것을 유전시키니까 그래요. 어쨌든 임신했을 때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뱃속에서 그 아이의 두뇌가 형성이 될 때 그 세포의 조각 중에서 여러 가지 세포의 조각이 엄마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피를 타고 그 중에서 살아있는 자녀의 뉴런 세포, 신경세포가 엄마의 두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여기 아빠는 이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저기 아빠와 자녀의 관계와 엄마의 자녀의 관계는요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의 몸속에는요 그 자기가 임신했던 자녀의 DNA를 아예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임신했던 애의 신경세포, 뉴런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런 세포는 잘 살고 있습니다. 헤엄치고 하다 엄마 두뇌 속으로 딱 들어갔어. 저기 통과해가지고. 갔더니 산소하고 포도당이 잘 공급이 돼. 거기서 터잡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든 엄마들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자신이 물려받은 그 뉴런 옆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임신했었던 자녀의 뉴런이 머릿속에 같이 친구처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빠는요 이게 통합니다. 아빠는 남봉꾼이야.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막 노름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바람 피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점잖은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통합니다. 아빠는. 엄마는 안 통해요. 왜? 머릿속에서 뉴런이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뉴런과. 무슨 얘기냐면은 아빠는요 이중적인 생활을 해도 그 자식이 우리 아빠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 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엄마는 안 됩니다.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전수가 돼버려요. 두뇌 속에서 뉴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부터 뭐예요? 긍정적이고 담대해져야 되고 요즘 교육학자들이 많이 하는 말로 엄마부터 자존감이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엄마부터. 왜? 자식들은 아버지의 행동이나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엄마한테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엄마의 정서에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엄마의 현재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자기 자식을 보면서 닥달하고 공부하라고 막 외치는 사람들의 자식은 잘 안 될까요? 그 마음 상태가 이미 엄마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식만 보면은 얘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보다. 얘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전혀 소용이 없어요. 왜? 이중으로 손해봐. 이중으로. 차라리 그럴 때 입을 닫는 게 좋아요. 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느냐? 자, 잔소리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져요.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또 뭐예요? 자기가 지금 그 잔소리를 할 때마다 자기 자존감이 더 내려가. 자식한테 그 얘기 할 때마다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 그러면 자식 뭐냐면 엄마의 두뇌가 모든 두뇌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호기심 자체가 안 생겨요. 호기심이 생긴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몰입이 되는 겁니다. 즉 자존감 다음에 호기심이고 호기심 다음에 몰입이에요. 근데 엄마가 지금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엄마의 두뇌는 이미 호기심을 잃었죠. 근데 자식한테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라고 합니다. 호기심을 잃은 아이는요, 아예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기심은 다른 말로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가는 게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야, 애가. 애가 왜 관심 가는 게 아무것도 안 생길까요? 엄마가 지금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뭔가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엄마의 두뇌가. 그게 그대로 자녀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엄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 보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그 상태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저는 언젠가 밝혀진다고 봐요.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전화 받을 때 그 전파 있죠? 그것도 밝혀진 게 아마 한 100년 됐나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뇌파로 연결됐다 이겁니다. 뇌파는 굉장히 미세한 파장이에요. 지금 여기다 갖다 대야만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심리와 자녀의 심리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그 동기감이라고 그래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면 늘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감흥을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번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한 1분만 제가 끊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엄마들한테 학교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요. 15분 동안 이제 실천적인 방법으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좀 끊어야 돼요.